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분이 계세요. 최경환. 그동안에 많이 웃으셨거든요. 그동안 웃음은 좀 비웃음 같았는데. 그게 예. 그 이분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고사성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야 기억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만사형통. 만사형통. 기억나시죠? 네. 이상득으로 다 통한다. 예. 좀 근데 크게 얘기해서 잘 안 들려요. 만사경통. 경통 뭐야? 아. 최경환으로 모든 게 통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경국지색이 아니고. 경국지사. 네. 네, 저는 딱 최경환 하면은 예.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예.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을 진짜 팍팍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건설 경기 그걸 또 초임을 쓰라 띄워가면서. 그랬고. 네. 건설 경기 띄운 거밖에 한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럼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빚은, 스스로가. 그 빚은 특할비 아니에요? 특할비 받아 집 사라. 국민들한테도 스칼비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 그런 기본소득으로. 네, 국민 맞아요. 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다 주는 저도 거예요.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끼리만 뭐 열심히 잘한 것 같고 예. 결국 국민들은 주름살이 더 많이 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기한 건 이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면 말 바꿨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만사경통 저분께서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바꾼 거거든요. 분명히 빚내서 집 사라. 경기 부양, 이게 건설 경기 중심으로, 이게 초이노미스의 거의 핵심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조용한 거. 그건 역시. 아니 말 바꾸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유라. 비타나 V에서 블라디미르로 말 바꿔갖고 문제됐잖아요. 예.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아재 개그는 안 받습니다. 고품격 샵 5400,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이렇게 나누니까 정말 편안해졌어요. 네,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더 좋은 게 김성환 평론가하고 예. 지난주에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요? 여기서 했어요? 했잖아요. 네.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른바 방송 침해라고. 그런데 저는 되게 방송할 때 네. 디테일한 꼼꼼한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늘 머리가 아팠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더 네, 강해요. 디테일에 강해서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해서 인상이 좋습니다. 방송계에 이른바 악마예요. 악마예요. 네, 디테일은 왜냐면 악마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오늘 출연비 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니 내고 근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쪽으로 무척 밝아요. 목소리가 또 좋아요. 네. 경제 기자 했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 에스모 방송에서 경제를 얘기가 깜짝 놀랐어. 사실은 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평론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기자 출신도 아니고.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근데 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반쪽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방송을 해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경환 저분은 경제를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잘 경제를 잘 아는지가 안다고 좀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잘 아는 게 좀 진짜 잘하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보통 이거 기자분들이 이런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자들이 경제 잘한다 그러는 거 다 허당이에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최경환 의원이. 그래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경제지 기자 겉으로만 출신이잖아요. 제목만 알아요.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왜- 기자 업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자가 알면 세상이 다 알고 난 뒤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우리 다 기자 출신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렇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질 못하고 막 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남 처음으로 이제 막 개발할 때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때 서울시장이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저 강남에 저쪽 가가지고 땅 좀 사라. 아무도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때 분양 안 돼가지고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복층이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좀 사라. 아무도 안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나중에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지금 의원은 이제 경제 수장을 할 때나 그 이전에나 되게 과단성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기자 같지 않은 거네요. 아니, 근데 원래 공무원 생활도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맞춘 거군요. 그래서 딱딱 끊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딱 끊어줘야지. 그 유영아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 그렇죠. 분명하지 않은데도 네. 딱딱 끊잖아요. 네. 저거 뭔 내용인데 근데 말투는 딱딱 끊어줘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특화되지 않았나. 전혁 의원이 쓴 책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예, 그 진짜, 탄핵사 때 예, 냈던 명저죠, 책이요. 명저. 거기에 이제 그 일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학자들 모아놓고 열심히 몇 시간에 막 걸쳐서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예, 전 앉혀놓고. 대통령 앉혀놓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금으로 그 돈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 세금을 왜 쓰냐고. 그냥 세수 올리는 거하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이 전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책에 이제 기록을 전혁 해놨어요. 작가가 진짜 최고의 전문가예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바로 봤으니까요. 자, 근데 최경환 네. 그 1억도 아주 과단성 있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단성이라는 게 우선 첫째 너무 권력의 정점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9년을 있는 거잖아요. 그 9년을 있다 보면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감각해지면 이게 보안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국정원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줄 때 007수법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은밀하게. 근데 정작 받는 최경환 의원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돈 받은 게 왜 문제였냐 이럴 눈먼 수도 돈인데. 있습니다. 네. 눈먼 돈인데. 아니 최경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진짜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도둑질 할 때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소를 가져갈 때도 소를 가져가는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길거리에서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되레 당당하게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할복을 왜 하죠? 그게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언어인데요. 이 할복 내지는 뭐 목숨을 내놓겠다. 어떤 분은 손가락에 장도 지지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결백을 강하게 강조하는 언어인데 요즘은 그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할복하겠다 진짜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자, 검찰이 오늘 어제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네, 의원실하고 자택 압수수색했죠. 뭐 최경환 의원 앞서 이제 얼굴 표정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 같은 게 좀 당황했어요. 읽히던데요. 또 전병원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17시간. 이게 같이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타이밍을 뺏기 하는 작업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을 뺏지 않으면은 다시 만약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실은 아마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마 의원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의원실에 해당이 되죠. 맞아요. 누가 들어와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중요한 건 못하는 돈을 안 장소잖아요. 갖다네요. 돈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돈은 주머니에 있죠. 여기서 주머니 큰 의미예요. 내 몸의 주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이 주머니일 마늘 경우도 밭일 있고. 수도 있고. 그 네. 최경환 의원의 그 재산 상황을 보니까 그게 40억 이상이더라고요. 40억 이상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많더라고요. 부동산이. 네, 부동산이 거의 20억 정도, 18억 몇 천만 원 정도로 신고가 비나나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라고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부양하면 하여튼 말씀을 좀 이어서 하면 주저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검찰 검찰이? 입장에서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지만 최근에 지검장 회의 때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정치적 수사에 앞장을 서야 되느냐 이렇게 지검장들이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지검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목소리 낼 것 같으면 국정원 댓글 사태 때 그때 다 덮고 넘어가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할 때 그러면 용기 있게 얘기한 검사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 내부에 일정한 반발도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법무부에다 상납을 했다고 하는 특활비 문제가 지금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야당 실세 의원을 겨냥해서 뭔가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타이밍을 뺏기면은 아마 더 수사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아마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근데
자, 이병기 전 원장이 이현수 당시 실장, 그러니까 원장과 실장은 양축이거든요. 국정원에. 네.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갖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현수 실장이 최 부총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왜 그랬어요, 그게? 그게 왜 그때 그랬냐면 어떤 상황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상황이 이 특활비라는 건 늘 골칫거리예요.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많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써도 되냐,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돈이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늘 특활비를 어떻게든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고요. 네, 그리고 특활비를 손 대려면 우선 정부에서 그 특활비 예산 짤 때부터 개입을 해서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기재부 장관이 정부 예산을 짜는 최종 책임자잖아요, 정부 예. 측에.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이 그러면서 동시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최경환 의원을 공략해서 공략하자. 특활비를 좀 어떻게 손보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맞고, 그리고 특활비를 더 늘리기도 하고, 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에 이현수 실장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이유, 특활비를 좀 증액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윤활유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했고 자기가 승인했다. 이렇게 자수서에 썼다는 거죠. 아마 두 분 잘 아실 거예요. 기재부 과장이 장관급하고 맞먹잖아요. 아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기재부 6급이 저한테 큰 소리 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사실은 주물럭거리는 거죠, 예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활비 국정원 건 뭐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두 네, 분은. 기재부가 어떻게 예산 짜오느냐가 일단 기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국회에서 미국처럼 미리 국회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전체 예산 얼개와 심의만 하는 그림을 거죠. 그 기재부에서 다 가져오니까 네, 네. 기재부가 뭐 그 상황 중에 상황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첨삭만 하는 거지 기본적인 문제는 기재부에서 다 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뼈대는 다 갖고 오죠. 네. 예. 그리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입김이 권한하고 입김이 막강하잖아요. 아,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사실 뭐 네, 별로 보다 의미 훨씬, 없죠. 훨씬 그래서 기재부가 보면 세죠. 이제 그 개수조정 소위가 있잖아요. 예. 국회 예, 예결위에. 예.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다 뭐 결정한다곤 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기재부에게 허락을 받느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 짤 때 기재부에서 공무원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이렇게 가면 되지만 이렇게 가면은 이거 나중에 가서 문제됩니다. 뭐 막 온갖 이유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사실은 지역구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걸 다 뚫고 늘려야 돼요. 그냥 예. 막 여기 뭐 숫자 몇 개 자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10억짜리 100억은 못 만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재부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1억 들여서 100억 얻으면 훨씬 네. 남는 장사잖아요. 1억의 특활비로 국정원이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마음을 얻어서 한 100억을 더 특활비를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그 예산이나 공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다 기재부 장관이 네. 결정하는 건데. 최고 실력자. 그렇죠. 최고 실세라고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하나 추정을 해보자면 뭐 사실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하자면요. 이현수 전 실장이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경환은 특활비를 늘리고 네, 싶었던. 특활비 늘리는 거는 이제 두고 최고 실세잖아요. 네. 최경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고 실세인데 그랬어요. 최고 실세에 어떻게 해서든 접근. 예 접근하고 또 좀 이뻐 보이고 나중에라도 무슨 같이 공동으로 뭐 할 일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뭐 별로 안 좋은 일로 국정원을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기조실장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네.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각종 국정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 밑으로 갖고 오면서 사실상의 실세 역할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했다는 건데. 그때 다시 들어올 때 뭔가 실세에 누군가의 입김으로 또 들어온 거네. 그리고 안봉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돈 전달할 때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저딴 쪽으로. 예. 저한테는 해주셔도 돼요. 저는 막 주문 받아요. 이거 하면 줘보세요. 막 받아요, 그냥. 네, 받았고 사진 찍어놓고 다 감옥 갖다 놓아버려. 국정원 넘버 2가 네. 그 비밀스럽게
몰래 골목길 뭐 하는데 007 가방에다 돈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직접 나가서 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전달했다가 문제 생길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전달을 하는 것일 텐데 맞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줄 이유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거든요.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당신한테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라고 하는 걸 얼굴 도장을 쾅 하고 찍고 싶었던 제가 직접 움직인 건. 예, 그런 욕심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생각해요. 옆에 직원을 한 명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 증인이 될거 하는 거예요? 최경환 의원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준 사람이 줬다고 말하죠. 예. 그리고 준 사람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국정원장도 말하고 있죠. 예. 자소서를 내고. 그리고 그 옆에 목격자까지 붙이고 나갔어요.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갔다. 돈 네. 전달하는 게 내 임무고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최경환 의원이 뭐 중간에 그쪽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짝 꼬랑지를 내렸나 보죠. 예, 배달 사고 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격자 있다. 네, 내가 직접 줬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 그 목격자는 내가 국정원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상으로는 완벽한 거죠. 네. 그 잔치집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내용 있죠, 내용. 고기를 막 먹었어요. 네. 집에 올 때쯤 되면 냄새가 배 있잖아요. 냄새 싹 없앴다고 해가지고 막 뭐 제품 같은 거 다치죠, 뿌리고, 뿌리고. 예, 네. 다 뿌리고 완벽하다고 해서 딱 왔는데 그거 먹는 거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달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현수 씨가 현재 그거에 나온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무슨 거죠. 배달 사고냐 이게 내가 직접 주고 증인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친박들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2인자라고 국정원에. 2인자가 배달 사고를 내면 이 국정원은 정말 그렇죠.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네. 돈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네. 저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요? 어찌됐든 네. 확인된 사실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국정원을 나온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고 아니, 최경환 너- 의원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머 지금 거고. 이 순간 네.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난 방송을 아시잖아요. 난 비겁하다고 방송위원 생각했어요. 근데 하셔가지고. 저기 정봉주 봉도사님의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돼야 품격 시대가 뜬다는 아주 통 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되든 안 되든 떠요 그냥. 네. 그 스스로 우리가 에드벌룬 하면 둥둥둥둥 뜨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가감해서 듣거든요. 네. 일단 우리는 이건 허위사실 아니잖아요. 보도됐고 이현수 실장이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를 돌려요. 이렇게 얘기한 걸 받고 분명히 돈 줬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는 포인트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살복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데 지금까지 할복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할복한 사람은 한 하나도 명도 없어요. 없는 걸로. 그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요 대목은 우리가 최경환 의원의 뜻을 받들지 말고 네.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리고 그거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네. 70일 넘게 음악만 흘러나오던 MBC 라디오가 어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무한도전 등 MBC 예능 프로그램도 오랜만에 다시 촬영에 들어갔죠. 하지만 MBC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닙니다. 뉴스와 시사 프로 제작 거부는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사장 선임 문제도 남았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노조의 요구사항이었던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가결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됐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순간이 오면, 정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막상 되니까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네. 허탈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2달 만에 문제가 풀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늦지 않은 시기에 일이 해결이 돼서 저희 상황이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희 MBC 방송 종사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요. 네. 이랬던 9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일단 파업은 풀렸는데 모든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신 건 아니죠? 네, 아직 보도,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보도와 시사 교양 PD들 또 아나운서들은
모두 현업으로 복귀한 건 아닙니다. 네. 현 그 김장겸 사장 체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네. 이분들하고 저희가 공정방송 또 제작의 자율성을 논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새 경영진이 온 이후에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현재 각 부문별로 네. 총회나 각종 그 당위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 촛불 집회하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가 탄핵 반대 세력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홍보국장님도 기자시잖아요. 네. 뉴스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어느 한 순간에 MBC가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네. 거의 9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망가졌던 거고요. 말씀하신 그 지난해 국정농단 상황에서의 그 태극기 집회를 가세 포장하고 또 네. 촛불 집회 의미를 축소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기자고요. 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정말 지속될지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참 암담했는데 네. 네, 이제 다행스럽게 다시 공영방송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MBC 뉴스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데스크들이 여전히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사장 선임과 맞물려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간부들. 네. 당연히 그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정말 상식을 가진 그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되면 네. 다소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MBC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한다. 라는 게 저희 목표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네. MBC 새 사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도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조에서는 어떤 분이 새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박문진이 거의 이제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 사장 선임 과정과 면접 과정 이런 것들을 완전 공개한다고 아주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지금 MBC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국민으로부터 무너진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저희는 네. 아주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요. 네. 일단 지금 MBC 사장에게는 이 정치적 독립과 저널리즘 의무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네. 지금 MBC 현행 어떤 그 지배구조나 경영진 선임 구조에 따르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의식과 또 개혁 의지, 실제로 이런 부분을 구현할 능력 이런 분이 반드시 사장으로 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이번 사장 선임 절차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사장 공모가 시작됐는데 네. 그 PD 수첩을 제작하다가 해직된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사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최승호 PD 출마 선언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일단 저희에게는 뭐 최승호 선배는 재직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또 이 저희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신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또 연출하신 감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9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목표도 사실 해직자들에 대한 복직인데 네. 그 당사자가 지금 이번에 출마를 또 선언을 하신 거고요. 그러네요. 지금 국면에서는 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지금 사장 선임 국면에서 저희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 그 사장 후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해직자 신분으로서의 굉장히 의미 있는 결단이시다. 네. 두 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2012년에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이용마 기자는 국민 대리인단으로 사장을 뽑자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는 박문진 체제에서 이제 사장 임명을 하기 때문에 네. 박문진에 계신 이사들이 사실상 여야 정치권을 대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 항상 MBC 경영진을 사장을 뽑고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네. 이용마 해직 기자가 말씀하신 국민 대리인단은 이 사장 선임 절차를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 돌려드리자. 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정말 뭐 성별, 지역, 계층 다양한
그 분야에서 약 수십 명 정도의 규모로 뽑힌 국민들이 대신 MBC 사장을 뽑게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공영방송의 어떤 정체성과 그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절차로 가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공영방송인 MBC가 이제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네. 공영방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밖으로는 저희가 이제 회사 바깥에서는 이런 정치적 독립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이런 쪽에 힘을 쓰고요. 또 네. 안에서는 새로 오시는 경영진과 함께 또 논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지금 MBC가 단체 협약이 없어진 게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 협약이 없어진 게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인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공정방송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안으로는 편성계약과 단체 협약 등에 대한 어떤 확실히 체결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거고요. 다시는 앞으로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네. 끝으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했던 게 지난 10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지난해 국정농단으로까지 정말 참담한 지경까지 나타난 이르렀는데 저희가 다시 제 역할을 하고요. 또 공영방송은 지금 체제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어떤 지배구조 내지는 네. 그런 기반에 좀 노연이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어떤 확실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고요. 이런 네. 체제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또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을 위해서나 절대 필수 불가결한 장치다. 네. 그런 체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예, 저희도 네. 최선을 다해서 다시 MBC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새로운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치권이라든지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시선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담으면 국민들도 정말 더 찾게 되고 더 듣고 싶어지게 되고 결국 주파수를 맞추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방송은 일단 국민의 방송이죠.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또 숨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달 잘 해주고 좀 진실된 이런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MBC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파업을 마치고 돌아온 MBC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우려 섞인 당부도 많았습니다. MBC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라는 답이 가장 많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신 당부 저희가 꼭 지켜서 정말 국민의 품으로 저희 MBC가 돌아갈 날을 꿈꿔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해왔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위원 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와 악연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차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징역 1년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오는 성탈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탄원 동의를 진행을 하였고 총 여야 의원 125명의 국회의원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핵심만 낭독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메시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를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 125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탄원하는 데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권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상태로 정치적 양심수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권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요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 무고한 희생을 감내한 정봉주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 복권을 제외시키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온전한 자유를 돌려줌으로써 올해 성탄절에는 하느님의 공의가 정봉주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탄원하며 2017년 11월 20일 정봉주 의원, 전 의원, 복권 탄원 의원 총 125명 일동입니다. 이상이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총 125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을 서명 의원님들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영선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순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이신 고영진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징역 1년을 산 것은 사실 정동영이 징역 1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 대신 산 것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정봉주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적폐청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BBK 의혹 청산은 이제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으니 그 어두운 의혹은 거쳐야 합니다. BBK 의혹을 청산하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성탄절 복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BBK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냐는 물음도 마찬가지로 물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이미 징역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히려 10년 전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문제 제기가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봉주 의원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미 소멸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복권되어서 국민들 옆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전체 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때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도 11월은 그 11월에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죠. 거기에서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정봉주 전 의원, 복권돼야 합니다. 반드시 복권돼야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또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은 모범수에게는 80%의 감옥살이를 하면 가석방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 또한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정권, 그 정권, 저희가 정말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은 바로 BBK는 누구 것이냐,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 의원 복권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정권에서 3년까지는 시켜놓고 복권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반드시 복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이러한 일은 민주정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억지로 눌러놨던 그런 진실의 문은 이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BBK는 누구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속했던 서울 노원갑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물음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저희들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묻습니다. BBK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125명입니다. 어제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엄밀히 따지면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된 거고 그렇죠. 복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봉주 씨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그건 방송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Right Now 방송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정말 57세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데요, 이거.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어쨌거나 지금도 실검에 오를 만큼 국민적 관심사죠.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 입장. 청와대 입장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말씀드릴까요? 공식적인 것은 일단 정치인 사면은 없다. 근데 정봉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다스 의혹의 핵심에는 BBK가 있고요. 당시 BBK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진상조사 특별단 단장.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근데 원래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시네요. 저요? 즐거워요. 그러신가요? 관종. I'm so hot. 그러시네요. 당시 실제로 비공식 입장은 그래서 내용들은 다 아니까 이제. 그렇죠. 비공식 입장 청와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누가요? 백원호 민정비서관? 거기서 어렵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는 쉬우니까요.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어렵다.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내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그런데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는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뜨겁지는 않네요. 왜요? 뭐 사면 복권을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열풍 이런 게 불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다스 때문에 저절로 밝혀진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싫어요. 그런가요? 재심 청구 안 해요. 저절로 감옥 가요. 다소 불완전한 어떤 지배 구조 내지는 그런 기반에 지금 노연이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어떤 확실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고요.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또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을 위해서나 절대 필수 불가결한 장치다. 그런 체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MBC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새로운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치권이라든지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시선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담으면 국민들도 정말 더 찾게 되고 더 듣고 싶어지게 되고 결국 주파수를 맞추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방송은 일단 국민의 방송이죠.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또 숨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달 잘 해주고 좀 진실된 이런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MBC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파업을 마치고 돌아온 MBC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우려 섞인 당부도 많았습니다. MBC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라는 답이 가장 많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신 당부 저희가
꼭 지켜서 정말 국민의 품으로 저희 MBC가 돌아갈 날을 꿈꿔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 해왔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 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비비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물음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저희들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묻습니다. BBK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125명입니다. 어제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엄밀히 따지면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된 거고 그렇죠. 복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봉주 씨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그건 방송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Right Now 방송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정말 57세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데요, 이거.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어쨌거나 지금도 실검에 오를 만큼 국민적 관심사죠.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 입장. 청와대 입장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말씀드릴까요? 공식적인 것은 일단 정치인 사면은 없다. 근데 정봉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다스 의혹의 핵심에는 BBK가 있고요. 당시 BBK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진상조사 특별단 단장.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근데 원래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시네요. 누구 저요? 즐거워요. 그러신가요? 관종. I'm so hot. 그러시네요. 당시 실제로 비공식 입장은 그래서 내용들은 다 아니까 이제. 그렇죠. 비공식 입장 청와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누가요? 백원호 민정비서관? 거기서 어렵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는 쉬우니까요.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어렵다.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내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그런데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는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뜨겁지는 않네요. 왜요? 뭐 사면 복권을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열풍 이런 게 불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다스 때문에 저절로 밝혀지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싫어요. 그런가요? 재심 청구 안 해요. 저절로 감옥 가요. 정봉주 전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상태로 정치적 양심수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권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요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 무고한 희생을 감내한 정봉주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시키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온전한 자유를 돌려줌으로써 올해 성탄절에는 하느님의 공의가 정봉주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탄원하며 2017년 11월 20일 정봉주 의원, 전 의원, 복권 탄원 의원 총 125명 일동입니다. 이상이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총 125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을 서명 의원님들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영선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순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네, 저는 딱 최경환하면은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을 진짜 팍팍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건설 경기 그걸 또 초임을 쓰라 그랬고. 네. 건설 경기 띄운 거밖에 한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럼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빚은 그 빚은 특할비 아니에요? 특할비마다 집 사라. 아니, 국민들한테도 특할비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 기본소득으로. 네, 국민 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다 주는 저도 거예요.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정말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끼리만 뭐 열심히 잘한 것 같고 결국 국민들은 주름살이 더 많이 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기한 건 이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면 말 바꿨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만사경통 저분께서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바꾼 거거든요. 분명히 빚내서 집 사라, 경기 부양, 이게 건설 경기 중심으로 이게 초이노미스의 거의 핵심인데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조용한 거. 그건 역시 아니 말 바꾸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유라. 비타나 부위에서 블라디미르로 말 바꿔갖고 문제됐잖아요.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아재 개그는 안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이렇게 나누니까 정말 편안해졌어요. 네,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더 좋은 게 김성환 평론가하고 지난주에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요? 여기서 했어요? 네.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른바 방송 침해라고. 그런데 저는 되게 방송할 때 디테일한 꼼꼼한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늘 머리가 아팠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디테일에 강해서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해서 인상이 좋습니다. 방송계의 이른바 악마예요. 디테일은 악마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오늘 출연비 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고 근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쪽으로 무척 밝아요. 목소리가 또 좋아요. 경제 기자 있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 에스모 방송에서 경제를 얘기가 깜짝 놀랐어. 이 사실은 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평론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기자 출신도 아니고.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근데 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반쪽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렇죠. 방송을 해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경환 저분은 경제를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잘 경제를 잘 아는지가 안다고 좀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잘 아는 게 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 되든 안 되든 떠요, 그냥. 네. 그 스스로 우리가 에드벌룬 하면 둥둥둥둥 뜨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가감해서 듣거든요. 네. 일단 우리는 이건 허위사실 아니잖아요. 보도됐고 이현수 실장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를 돌려요. 아 이렇게 얘기한 걸 받고 분명히 돈 줬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는 포인트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살복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데 지금까지 할복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할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는 걸로. 그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요 대목은 우리가 최경환 의원의 뜻을 받들지 말고 네.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리고 그거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네. 70일 넘게 음악만 흘러나오던 MBC 라디오가 어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무한도전 등 MBC 예능 프로그램도 오랜만에 다시 촬영에 들어갔죠. 하지만 MBC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닙니다. 뉴스와 시사 프로 제작 거부는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사장 선임 문제도 남았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노조의 요구사항이었던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가결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됐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순간이 오면 정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막상 되니까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네. 허탈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2달 만에 문제가 풀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늦지 않은 시기에 일이 해결이 돼서 저희 상황이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희 MBC 방송 종사자들이 뭐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요. 네. 이랬던 9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 일단 파업은 풀렸는데 모든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신 건 아니죠? 네, 아직 그 보도,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보도와 시사 교양 PD들 또 아나운서들은 모두 현업으로 복귀한 건 아닙니다. 네. 그 김장겸 사장 체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네. 이분들하고 저희가 공정방송 또 제작의 자율성을 논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해서 새 경영진이 온 이후에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현재 각 부문별로 네. 총회나 각종 그 단위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 촛불 집회하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가 탄핵 반대 세력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홍보국장님도 기자시잖아요. 네. 뉴스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자업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자가 알면 세상이 다 알고 난 뒤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우리 다 기자 출신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렇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질 못하고 막 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남 처음으로 이제 막 개발할 때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때 서울시장이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저 강남에 저쪽 가가지고 땅 좀 사라. 아무도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때 분양 안 돼가지고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복층이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좀 사라. 아무도 안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나중에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지금 의원은 이제 경제 수장을 할 때나 그 이전에나 되게 과단성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자 같지 않은 거네요. 아니 근데 원래 공무원 생활도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맞춘 거군요. 그래서 딱딱 그 끊어줘야지 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딱 끊어줘야지. 그 유영아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분명하지 않은데도 딱딱 끊잖아요. 네. 저건 뭔 내용인데 근데 말투는 딱딱 끊어줘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특화되지 않았나. 전혁 의원이 쓴 책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예, 그 탄핵사 때 냈던 명저죠, 책이요. 명저. 거기에 이제 그 일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학자들 모아놓고 열심히 몇 시간에 막 걸쳐서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앉혀놓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금으로 그 돈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 세금을 왜 쓰냐고. 그냥 세수 올리는 거하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이 전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책에 이제 기록을 전혁 해놨어요. 작가가 진짜 최고의 전문가예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바로 봤으니까요. 자, 근데 최경환. 네. 그 1억도 아주 과단성 있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단성이라는 게 우선 첫째 너무 권력의 정점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9년을 있는 거잖아요. 그 9년을 있다 보면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감각해지면 이게 보안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국정원은 알아요. 그러니까 줄 때 007수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밀하게. 근데 정작 받는 최경환 의원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돈 받은 게 왜 문제였냐 이럴 수도 돈인데. 있습니다. 눈먼 돈인데. 아니, 최경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도둑질 할 때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소를 가져갈 때도 소를 가져가는데 여기 뭐 숫자 몇 개 자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10억짜리 100억은 못 만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재부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1억 들여서 100억 얻으면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1억의 특활비로 국정원이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마음을 얻어서 한 100억을 더 특활비를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그 예산이나 공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데. 최고 실력자. 그렇죠. 최고 실세라고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하나 추정을 해보자면 뭐 사실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하자면요. 이현수 전 실장이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최경환은 특활비를 늘리고 싶었던. 특활비 늘리는 거는 이제 두고 최고 실세잖아요. 최경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고 실세인데 최고 실세 어떻게 해서든 접근하고 또 좀 이뻐 보이고 나중에라도 무슨 같이 공동으로 뭐 할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뭐 별로 안 좋은 일로 국정원을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기조실장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각종 국정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 밑으로 갖고 오면서 사실상의 실세 역할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했다는 건데. 그때 다시 들어올 때 뭔가 실세에 누군가의 입김으로 또 들어온 거네. 그리고 안봉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돈 전달할 때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딴 쪽으로. 네. 저한테는 해주셔도 돼요. 저는 막 주문 받아요. 이거 하면 줘보세요. 막 받아요, 그냥. 받았고 사진 찍으러 다 감옥 갖다 놓아버려. 국정원 넘버 2가 그 비밀스럽게 몰래 골목길 뭐 하는데 007 가방에다 돈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나가서 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전달했다가 문제 생길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전달을 하는 것일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줄 이유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거든요. 바로 저예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라고 하는 걸 얼굴 도장을 쾅 하고 찍고 싶었던. 제가 직접 움직인 건. 그런 욕심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생각해요. 옆에 직원을 한 명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준 사람이 줬다고 말하죠. 그리고 준 사람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국정원장도 말하고 있죠. 자소서를 내고. 그리고 그 옆에 목격자까지 붙이고 나갔어요.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갔다. 돈 전달하는 게 내 임무고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최경환 의원이 뭐 중간에 그쪽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짝 꼬랑지를 내렸나 보죠. 배달 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격자 있다. 네, 내가 직접 줬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 그 목격자는 저희 지금 사장 선임 국면에서 저희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 그 사장 후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해직자 신분으로서의 굉장히 의미 있는 결단이시다. 두 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2012년에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이용마 기자는 국민 대리인단으로 사장을 뽑자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는 박문진 체제에서 이제 사장 임명을 하기 때문에 박문진에 계신 이사들이
사실상 여야 정치권을 대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 항상 MBC 경영진을 사장을 뽑고 좌지우지해왔습니다. 네. 이용마 해직 기자가 말씀하신 국민 대리인단은 이 사장 선임 절차를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 돌려드리자. 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정말 뭐 성별, 지역, 계층 다양한 그 분야에서 약 수십 명 정도의 규모로 뽑힌 국민들이 대신 MBC 사장을 뽑게 하자라는 네.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공영방송의 어떤 정체성과 그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절차로 가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공영방송인 MBC가 이제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네. 공영방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밖으로는 저희가 이제 회사 바깥에서는 이런 정치적 독립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이런 쪽에 힘을 쓰고요. 또 네. 안에서는 새로 오시는 경영진과 함께 또 논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지금 MBC가 단체 협약이 없어진 게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 협약이 없어진 게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인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공정방송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안으로는 편성계약과 단체 협약 등에 대한 어떤 확실히 체결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거고요. 다시는 앞으로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네. 끝으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했던 게 지난 10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지난해 국정농단으로까지 정말 참담한 지경까지 나타난 이르렀는데 저희가 다시 제 역할을 하고요. 또 공영방송은 지금 체제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어떤 지배구조 내지는 네. 그런 기반에 좀 노연이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와 악연으로 정봉주원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차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주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징역 1년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오는 성탈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탄원 동의를 진행을 하였고 총 여야 의원 125명의 국회의원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핵심만 낭독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메시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를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 125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탄원하는 데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권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상태로 정치적 양심수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정권, 그 정권, 저희가 정말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은 바로 BBK는 누구 것이냐,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 의원 복권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정권에서 사면까지는 시켜놓고 복권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반드시 복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이러한 일은 민주정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억지로 눌러놨던 그런 진실의 문은 이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BBK는 누구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속했던 서울 노원갑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물음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저희들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묻습니다. BBK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125명입니다. 어제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엄밀히 따지면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된 거고 그렇죠. 복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봉주 씨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